저 여자 아버지를 때려. 가족들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VIP 라운지 모니터에 회장님 병실 CCTV 화면이 떠 있었고 화면 속에는 간병인인 제가 재벌 회장님의 뺨을 세게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병실로 몰려온 순간 회장님은 힘겹게 숨을 고르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만들 해라.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죠. 미안하오. 그 한마디가 병실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회장님의 7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도착한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겨울비를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6개월째 이어진 간병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 회장님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계셔서 더욱 걱정이었죠. VIP 병동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도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도 평소보다 많았고 간호사들도 분주해 보였죠. 회장님 생일이라 꽃다발과 선물 상자가 VIP 병실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VIP 라운지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생일 케이크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붙잡고 통화를 이어갔어요. 그 사이 모니터 한 대가 병실 CCTV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음과 반찬을 회장님 앞에 놓았어요. 호박죽에 다진 당근과 애호박을 넣어 소화가 잘 되도록 했고 무나물도 간을 최대한 약하게 해서 준비했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회장님께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거든요. 회장님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더니 그릇을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요즘 들어 자주 보이시는 반응이었어요. 식욕 부진이 점점 심해지고 계셨거든요. 배가 안 고파요. 치워주세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어제도 저녁을 거의 못 드셨잖아요. 6개월 전부터 회장님의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맛을 잃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 안 드시면 몸이 버틸 수 없었어요. 체중도 벌써 10kg 이상 빠지셨거든요.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한 숟가락만이라도. 제발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단순히 업무상의 책임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장님이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여기게 됐거든요. 제가 숟가락에 미음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댔어요. 회장님은 마지못해 입을 벌리시더니 천천히 삼키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어요. 잘 드시네요. 조금만 더 드세요. 이 정도로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몇 숟가락 더 드시는가 했는데 갑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거칠게 밀어내셨어요. 미음이 이불 위로 흘러내렸죠. 그만해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반찬도 좀 드시고 약도 드셔야 하는데. 싫다고 했잖소. 회장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격하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먹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회장님이 단순히 식욕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안 드시면 몸이 더 약해져요. 그러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힘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치료? 회장님이 허탈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희망을 잃은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무슨 치료를 더 해요? 의사도 말했잖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정희 씨.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선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비가 회장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폐암 3기의 전이까지 진행됐어요. 의사들도 시간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몇 주. 그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기하면 정말 끝이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야죠.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나오고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적? 회장님의 목소리에 체념이 가득했어요. 78년 살면서 기적 같은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게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는 세상에서 이제 와서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회장님, 정희 씨도 그만 헛수고해요. 저한테 시간과 정성 낭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는 안 먹고 빨리 죽을 거예요. 그게 모두에게 나은 일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6개월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실에 나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들, 회장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시길 바라며 밤늦게까지 곁을 지킨 시간들, 회장님의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고 걱정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6개월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매일매일 회장님 건강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좋아지셨으면 해서 밤새 걱정하고 그런데 그냥 죽겠다고요? 정희 씨,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회장님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월급을 받는 간병인으로서의 의무였을지도.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회장님을 걱정하고 회복되시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나는 빨리 죽어야 모든 사람이 편해져요.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어요. 찰싹! 제 손바닥이 회장님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순간 병실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제 손에서는 얼얼한 느낌이 올라왔고 회장님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죠. 아, 저는 제가 뭘 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도 뺨을 만지시며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어떻게 회장님을. 정말 죄송해요.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빨라졌어요. 복도를 달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마도 VIP 라운지에서 CCTV를 보던 가족들이 급히 달려오는 소리였죠. 저 여자 아버지를 때렸어. 문이 벌컥 열리면서 큰며느리 윤선미 씨가 소리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뒤따라 둘째 아들도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뭘 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환자를 때리는 게 실수라고. 둘째 아들이 회장님께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경찰 불러야겠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끝났구나 싶었죠. 6개월 동안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해고는 물론이고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만들 해라.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대판그룹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그것도 간병인 때문에. 회장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미안하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때렸는데 왜 회장님이 사과를 하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6개월 전 그분과 처음 만났던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저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전에 일하던 요양원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후 한 달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52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죠. 젊은 간병인들의 밀려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우연히 본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VIP 병실 전담 간병인 구함. 경력자 우대. 급여 협의 가능. 급여가 다른 곳보다 훨씬 좋았지만 워낙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서 지원자가 없었나 봐요. 면접 장소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대형 병원이었어요. VIP 병동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 일반 병동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에 압도됐죠.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면접관으로 나오신 분은 하얗게 센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네이비 카디건을 걸친 위험 있는 노신사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바로 김태준 회장님이셨죠. 환자 본인이 직접 간병인을 면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정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은 제 이력서를 받아보시더니 저와 악수를 나누셨죠. 그때 회장님이 제 손을 보시며 첫마디를 하셨어요. 손이 거칠군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식당, 공장, 가사도우미, 간병인. 평생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으니 제 손은 늘 굳은 살로 거칠었어요. 핸드크림을 발라봐도 금세 거칠어지는 손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손 관리를 잘 못해서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말을 끊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손이라는 얘기니까요. 좋은 겁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보통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는 외모나 매너를 중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거든요. 회장님은 제 이력서를 천천히 훑어보셨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마치 중요한 문서를 검토하듯 차분하게 읽으시더라고요. 52세 한정희. 간병 경력 8년. 그분이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이전 직장에서 왜 그만두게 됐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사실은 요양원 원장과의 갈등 때문이었거든요. 환자분을 더 잘 돌보려다가 오히려 과잉 친절이라는 지적을 받고 해고당한 거였어요. 환자분을 돌보는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환자분이 가족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선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에는 뭔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죠. 회장님의 시선이 제 얼굴을 오래 머물렀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곳이에요. 없어진 곳? 댐 공사로 물에 잠겼어요. 어릴 때 서울로 이사 왔죠. 회장님이 창밖을 잠시 바라보셨어요. 그 표정에 뭔가 아련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도 고향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재개발로 없어졌어요. 판잣집들이 모여있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고층 빌딩이 서 있죠. 그때는 단순히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어요. 고향을 잃은 사람끼리의 동질감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갑자기 말투를 바꾸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꼼꼼하게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게 면접 합격 통보였어요. 다른 질문이나 조건 얘기도 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첫 출근 날 회장님의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압도됐습니다. VIP 병실답게 넓고 깔끔했지만 그보다도 회장님 자체에서 나오는 기품이 범상치 않았어요.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김태준입니다. 대판그룹 회장이에요. 자기소개를 하시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폐암 3기라고 하시지만 목소리만큼은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었죠. 한정희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내 건강 상태부터 알려드리죠. 회장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폐암 3기 수술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고 항암 치료 중입니다.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가족들은 글쎄요,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그분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마지막 가족들이라는 부분에서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첫 일주일은 정말 조용했어요. 필요한 말 외에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은 늘 무표정하셨고 저도 그 무게에 눌려 말수를 줄였어요. 약 시간을 알려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병실을 정리하고 기계적인 업무만 반복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회장님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알게 됐어요. 아침에는 항상 창밖을 10분 정도 바라보신다는 것, 약을 드실 때 꼭 물을 한 번에 다 마신다는 것, 잠들기 전에는 천장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기신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회장님이 물컵을 건네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단 5글자였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건네는 인정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정희 씨는 가족이 없다고 했죠? 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결혼도 안 했어요. 외롭지 않나요? 외롭다기보다는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으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경우도 있더군요. 그 말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지위 뒤에 숨겨진 쓸쓸함 같은 거였죠. 그런데 정희 씨, 혹시 어릴 때 시장에서 일한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손이 멈췄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초등학교 때 어머니 일을 도우며 군고구마를 팔았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때 추운 겨울날 고구마를 누군가에게 나눠준 기억이 있나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눈 내리던 골목에서 떨고 있던 누군가에게 뜨거운 고구마를 건넨 일이 혹시 그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회장님이 말을 흐리셨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자꾸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40년도 더 된 일인데 설마 그런 인연이 있을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에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며칠 후 회장님이 저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흑백에 가까운 색감 속에서 초라한 시장 골목의 겨울 풍경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사진 한 귀퉁이에 작고 깡마른 소녀가 서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어릴 때 살던 판잣집 근처 시장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아이가 당신 같아서요. 사진 속 소녀는 군고구마를 누군가에게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눈 내리던 어느 겨울날 시장통에서 울고 있던 청년을 본 기억. 그분에게 제일 크고 뜨거운 고구마를 건넨 기억. 그분이 눈물을 닦으며 고맙습니다라고 하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혹시 그분이 저예요, 정희 씨. 그때 그 고구마로 저는 다시 살 힘을 얻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40년 전에 건넨 작은 온기가 이렇게 다시 우리를 만나게 해주다니.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건가요? 운명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제게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이 생겼어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요. 그리고 그 끈이 훗날 우리를 더 큰 운명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땐 몰랐답니다. CCTV 사건 이후 가족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회장님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신 그 충격적인 순간 이후로 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에는 분노와 당황에 휩싸였던 가족들이 이제는 의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였죠.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큰 며느리 윤선미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추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노가 가득했죠. 45세의 그녀는 항상 완벽한 외모와 매너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저 간병인이 명백한 폭행을 했는데 왜 오히려 아버지가 사과를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회장님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내가 맞을 일을 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 너희가 알 필요는 없어. 그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김민수 씨가 나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어요. 저 간병인을 당장 해고해야 합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사업가로 평소에도 냉철하고 계산적인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감정적으로 보였죠. 해고라고? 당연하죠. 환자를 때리는 간병인을 둘 순 없잖아요. 병원에 얘기해서 즉시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간병인을. 안 돼. 회장님의 목소리가 한층 강해졌어요. 정희 씨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야. 해고는 절대 안 된다.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특히 윤선미 씨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아버지, 혹시 이 간병인이 아버지를 협박하는 건 아니죠? 협박이라고? 요즘 간병인들 중에 환자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의심을 받다니. 하지만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입 조심해. 정혜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럼 대체 뭐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조용히들 해라.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마치 제가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교대로 병실에 와서 회장님과 제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려 했고,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윤선미 씨는 특히 심했어요. 제가 회장님께 약을 드릴 때마다 옆에서 지켜봤고, 심지어 약봉지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상한 약은 안 넣으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인터넷에서 파는 수면제나 환각제 같은 거, 그런 거 말이에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윤선미 씨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가 왜 당신만 그렇게 편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회장님이 나서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선미야, 그만해.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저희는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걱정이면 조용히 해라. 정희 씨는 내가 믿는 사람이야.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특히 둘째 아들은 회장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우리보다 남을 더 믿으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떠돌았죠. 며칠 후 윤선미 씨가 병원 관계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간호부장과 병원 경영진, 그리고 VIP 병동 책임자까지. 저에게는 매우 위압적인 상황이었죠. 저희 아버님께서 최근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하셨어요. CCTV에도 다 찍혀 있고요. 윤선미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부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혜 씨, 이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회장님이 사과하셨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회장님이 너무 절망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게 폭행의 이유가 됩니까? 병원 경영진 중 한 명이 차갑게 물었어요.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나서셨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장님께 향했어요. CCTV에 찍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제가 부탁한 일이었어요. 부탁이라고요? 간호부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정혜 씨에게 저를 한번 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라면 폭행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윤선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죠. 아버지, 대체 왜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어. 나중에가 언제예요? 저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할 거야. 지금은 아니야. 병원 관계자들이 물러간 후 가족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제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김민수 씨는 아예 탐정을 고용해서 제 신상을 조사하기까지 했어요. 정희 씨, 당신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버지와 어떤 특별한 관계라도. 그런 관계 절대 아닙니다. 제가 격하게 반응하자 김민수 씨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럼 왜 아버지가 당신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거죠? 저도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어요.
40년 전 고구마 일화만으로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회장님은 꿋꿋하게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정희 씨가 없으면 안 돼. 그 누구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어. 왜요? 간병인은 다 똑같지 않나요? 아니야. 정희 씨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회장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뭘 준비해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요. 그분의 말에는 뭔가 무거운 예감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비가 모든 걸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이 집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들이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됐던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뺨을 때린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 밤 10시가 넘어서도 병실에는 저와 회장님만 남아 있었죠.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복도도 조용했어요. 야간 간병을 하는 저에게는 익숙한 시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정희 씨, 회장님이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드실 물을 준비하다가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잠깐 앉아보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저는 회장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분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마치 어떤 결단을 내리듯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정희 씨, 혹시 저를 때려줄 수 있겠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회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죄송한데요. 뭐라고 하셨죠? 제 뺨을 한번 때려달라는 얘기예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농담할 때의 그런 가벼움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78세의 암 환자가 간병인에게 자신을 때려달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 집안에, 아니, 우리 가족에게는 오래된 고름이 있어요. 제 죄도 있고 가족들의 죄도 있어요. 그걸 드러내려면 세상의 시선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정희 씨, 제가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묻혀버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맞아서 그게 뉴스가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때 제가 말할 거예요. 숨겨온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판그룹 회장이 무슨 비밀을 숨기고 계신 걸까요? 하지만 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어야 해요, 정희 씨. 회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40년 전 당신이 저에게 고구마를 건넸을 때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그때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죽었을 거예요. 회장님, 이제 제가 빚을 갚을 때예요. 당신이 저에게 희망을 줬듯이 이번에는 제가 당신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줄 차례예요. 그분의 말에는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무게가 있었어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계획한 일이라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왜 하필 뺨을 때리는 방법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뺨 맞은 노인, 그것도 재벌 회장이 맞았다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제 얼굴에 남을 상처가 숨겨진 진실을 끄집어낼 열쇠가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정희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몇 달 아니면 몇 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때리면 그건 그냥 폭행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때리면 그건 운명이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차가웠지만 악수할 때와는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당신이 저에게 준 온기를 이제 세상에 나눠주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오가며 생각에 잠겼죠.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어요. 환자를 때리다니, 그것도 회장님을.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그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다시 병실로 돌아가서 물었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요. 제 목소리만으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만약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묻혀버리겠죠. 제 죄도 가족들의 잘못도, 그리고 피해자들은 영원히 억울해할 거예요.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 당신도 억울했던 적 있지 않아요? 힘없고 가난해서 누구도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때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았어요. 평생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 없던 시절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회장님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고마워요, 정희 씨. 그럼 이제 자세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저는 정말로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걸. 회장님은 아실까요? 어쩌면 회장님은 제 마음까지도 다 읽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의 대화를 떠올려 보면 모든 게 회장님의 계산 안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부탁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건.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은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정혜 씨, CCTV 위치부터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회장님은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셨어요. 6개월 동안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셨더라고요. 병실 천장의 돔 카메라 위치, 촬영 각도,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그리고 VIP 라운지 모니터가 어느 시간에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지까지. 저 카메라는 15분마다 각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라운지 모니터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 병실 화면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6개월 동안 누워서 천장만 봤는데 모를 리 있겠어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병실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보여요. 누가 언제 오는지, 간병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심지어 청소하는 분들의 동선까지도. 시간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였구나 싶었어요. 회장님이 가끔 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이유가 단순히 지켜보신 게 아니라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던 거였죠. 그럼 가족분들이 라운지에 있을 때를 정확히 맞춰야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모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해요. 억지로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회장님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달력을 보셨어요. 제 생일이 3일 후지. 그날이면 다들 올 거예요. 생일날에 하신다고요? 더 좋지 않아요? 생일날 뺨 맞은 회장이라. 언론이 더 관심 있어 할 거예요. 회장님의 계산은 정말 치밀했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계산 뒤에는 뭔가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폭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도대체 무슨 일을 숨기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밝혀야 할 만큼 중요한.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죠.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저도 모르고 이 일을 하는 건가요? 미안해요, 정희 씨. 하지만 지금 말하면 당신이 거절할지도 몰라서요. 그 말에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대체 어떤 일이길래 미리 말할 수 없다는 걸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의로운 일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확신을 믿기로 했어요. 그 후 이틀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를 연습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을 때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돼요. 상처가 나면 곤란하니까요. 그럼 어느 정도로? 뺨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소리예요. 찰싹하는 소리가 크게 나야 해요. 회장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공중에서 손바닥을 펴고 휘두르는 동작을.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하지 마세요. 그냥 동작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78세 노인이 자신의 뺨을 맞는 연습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시면 이런 일까지 하실까요? 회장님,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희 씨, 후회되나요? 후회라기보다는 마음이 아파서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마음 아파요.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분의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무리 계획적이고 냉철한 분이어도 결국 사람이시구나 싶었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정말로 제가 때려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어요?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리고요? 당신이 때려야 의미가 있어요. 40년 전의 인연이 이번 일에 힘을 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운명을 느꼈어요. 40년 전에 건넨 고구마 하나가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지막 날 밤 회장님이 저에게 두꺼운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이게 뭐죠? 내일 일이 끝나면 열어보세요. 그럼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지금은 안 돼요? 내일이에요. 꼭 내일 일이 끝난 다음에.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뭔가 순서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죠. 그리고 정희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제가 회장님을 때려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계획된 일이라고 해도 실제로 손을 올리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정말로 화가 나서 때렸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회장님은 제 마음도 다 계산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어쨌든 모든 게 예정된 대로, 아니, 예정보다 더 완벽하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죠. 생일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병실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부터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병원에 나왔거든요.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간병인들과 청소부들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복잡했지만 일단 회장님과 약속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회장님은 이미 깨어 계셨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뒷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회장님, 안 주무셨어요? 잠이 잘 안 오더군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기대감과 불안감, 그리고 뭔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것들이. 정희 씨, 오늘 정말 괜찮겠어요? 네,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계획된 일이라고 해도 실제로 때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6개월 동안 정성껏 돌본 분을 제 손으로. 그런데 회장님, 혹시 가족분들이 의심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요. 자연스럽게라니. 사람 뺨을 때리는 게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정말로 자연스럽게 터져버리더라고요. 오전 8시경부터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 윤선미 씨가 제일 먼저 왔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 뒤로 둘째 아들이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나타났죠.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다. 회장님의 반응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아무래도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았죠. 아버지, 아침은 드셨어요? 윤선미 씨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아직? 그럼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VIP 라운지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생일 케이크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붙잡고 통화를 이어갔어요. 그 사이 모니터 한 대가 병실 CCTV 화면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아니,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회장님이 정말로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절망하고 계셨던 거죠. 배가 안 고파요. 치워주세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저는 회장님과 약속한 대로 식사를 권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싫다고 했잖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회장님이 진짜로 화를 내고 계시다는 걸. 이건 우리가 계획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진짜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계획된 일인지 아니면 정말 회장님이 절망하고 계시는 건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정희 씨.
폐암 3기에 전이까지. 이제 몇 달 못 살아요.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야죠. 기적? 회장님이 허탈하게 웃으셨어요. 78년 살았는데 기적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회장님이 정말로 절망하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그 절망이 진짜라는 걸. 어차피 나는 안 먹고 빨리 죽을 거예요. 그게 모두에게 나은 일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계획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6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돌봤던 회장님이 이렇게 절망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나는 빨리 죽어야 모든 사람이 편해져요. 그 순간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찰싹 뺨을 때린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계획된 일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화가 나서 한 일이라는 걸. 회장님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분명 계획과는 다른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분은 금세 침착함을 되찾으시더니 예정된 대로 행동하셨어요. 가족들이 달려오고 소란이 벌어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까지. 미안하오. 그 말을 하실 때 회장님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났어요. 계획된 사과가 아니라 진짜 미안함이 담긴 그런 빛이었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 어쩌면 회장님도 정말로 미안해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도. 그날 오후 모든 소동이 끝나고 병실이 조용해졌을 때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봉투 열어보세요. 저는 어제 받은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거든요. 정말 열어봐도 돼요? 이제 때가 됐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왜 회장님이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왜 제가 때려야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가 뭐였는지.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지금은 단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 계획과 현실이 만난 순간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계획대로 회장님을 때렸지만 동시에 진짜로 화가 나서 때렸어요. 회장님은 계획대로 사과하셨지만 동시에 진짜로 미안해하고 계셨고요. 그 복잡하고 미묘한 진실이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속에 담긴 비밀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첫 번째 서류는 40년 전 부동산 거래 명세서였어요. 청계천 일대 판잣집 재개발 사업에 관한 문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당시 회장님이 땅을 헐값에 사들인 기록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여러 개의 계좌에 거액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현재 가족들 명의의 계좌도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어요. 금액을 보니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서류였어요. 정혜 씨 아버지, 한용갑 씨 임대차 계약서.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기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40년 전 날짜로. 회장님,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40년 전에 저희 집 세입자였어요. 청계천 쪽 판잣집에서 말이에요. 저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글씨로 강제 퇴거 보상금 미지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희가 당신네 가족을 쫓아낸 거예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개발 명목으로 보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때 당신이 시장에서 고구마를 파는 꼬마였던 거지요.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던 어른들, 울면서 짐을 싸던 어머니,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청년이 우리 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던 모습. 그분이 회장님이었어요? 저였어요. 그때 저는 재개발 사업을 맡은 말단 직원이었죠. 윗사람 지시대로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일을 했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78세 노인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 추운 겨울에 저한테 고구마를 줬어요. 저희가 당신네 가족을 길거리로 내몬 바로 그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 전 그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거든요. 아버지가 울던 모습, 어머니가 우리 정희는 참 착한 아이야라고 하던 말씀, 그리고 그 젊은 남자분이 고구마를 받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까지. 그 고구마를 받고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회사에 사표를 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당신네 가족은 고향으로 내려갔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우연이었어요. 면접 때 당신을 보는 순간 40년 전 그 꼬마가 떠올랐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이름을 확인해 보니 맞더군요. 회장님이 다른 서류를 가리키셨어요. 이건 당시 피해자 명단이에요. 당신 가족뿐만 아니라 수백 가구가 피해를 봤어요. 보상금을 떼먹고 집을 강제로 철거하고 제가 명단을 훑어보니 정말 많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각각의 피해 금액과 현재 주소까지 조사된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건 그 돈으로 산 땅들 목록이에요. 지금은 수백억 가치의 빌딩들이 서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 가족의 눈물 위에 세워진 재산이라니. 마지막 서류는 유언장이었어요. 재산의 40%는 사회에 기부, 40%는 피해자들에게 보상, 나머지 10%는 가족, 그리고 나머지 10%.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이에요. 40년 늦었지만, 그리고 40년 전 그 고구마 값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며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그들 뒤로는 낯선 사람들이 따라왔죠. 정장을 입은 기자들과 변호사들이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기자들을 왜? 둘째 아들이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선미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기자들 앞에 서셨어요. 뺨의 상처가 아직 빨갛게 남아 있었죠. 오늘 제가 간병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제가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제가 숨겨온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전 청계천 재개발 사업에서 제가 저지른 일들을 회장님이 서류들을 들어 올렸어요. 수백 가구를 강제로 쫓아내고 보상금을 떼먹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의 대판그룹을 키웠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숨겨왔습니다. 윤선미 씨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분이 한정혜 씨가 바로 그때 피해자의 딸입니다. 40년 전 어린 나이에 추운 겨울 길거리로 쫓겨났던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게 고구마 하나를 나눠줬어요. 자신을 쫓아낸 사람인 줄도 모르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온기로 제가 다시 살 힘을 얻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다시 만난 순간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김태준 회장은 전 재산의 40%를 사회에 기부하고 40%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며 10%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10%는 한정혜 씨에게 증여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항의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마지막 말을 하셨어요. 제 뺨에 남은 이 상처는 제가 받아야 할 벌의 증거입니다. 정혜 씨가 저를 때린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그 운명이 저희를 다시 만나게 했고 마침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날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재벌 회장의 40년 만에 참에 뺨 맞은 회장이 밝힌 숨겨진 진실 고구마 소녀와 재벌 회장의 운명적 만남. 하지만 그 모든 관심보다도 회장님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이 더 기억에 남아요. 정혜 씨, 이제야 빚을 갚은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찾아온 평온함이 있었어요. 회장님은 그 사건 이후 정확히 한 달하고 3일을 더 버티셨어요.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즉시 시작됐어요. 대판그룹은 주가가 폭락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지만 회장님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셨어요. 정혜 씨, 후회 안 하나요?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뭐래요? 저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인생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진실이라.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어느새 봄이 오고 있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연초록 새싹들이 보였죠. 저는 4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어요.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고 양심을 외면하며. 그런데 당신은 평생 진실하게 살았죠. 그런가요? 그래요. 당신이 저에게 준 고구마도 6개월 동안 저를 돌본 것도 그날 제 뺨을 친 것도 다 진심이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셨지만 그 손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진심은 거짓을 이기는 법이에요.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당신의 진심이 제 거짓을 이겼어요. 그 후 며칠간 많은 사람들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40년 전 피해자들, 기자들, 시민단체 사람들. 어떤 분들은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고 어떤 분들은 그간의 원망을 토하러 오셨어요. 회장님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때로는 함께 우시기도 하셨죠. 40년 늦었지만 미안합니다. 그 말을 하실 때마다 회장님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죠. 그분이 돌아가신 건 벚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곁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정혜 씨. 네, 회장님. 창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병실로 들어왔고 벚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참 좋네요. 회장님이 깊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정혜 씨, 고구마 맛있었어요. 그게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40년 전 그 겨울날의 고구마를 떠올리시며 돌아가신 거죠. 장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재벌가 장례식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삶을 기리는 자리 같았어요. 저는 검은 옷을 입고 영정 앞에 섰어요. 영정 속 회장님은 제가 알던 그 엄숙한 모습이 아니라 부드럽고 평화로운 표정이셨어요. 회장님, 영정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날 뺨을 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회장님이 제 인생을 살려주신 거였네요. 40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구마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박 여사였어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시던 분이셨죠. 그분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거든요. 정희야. 박 여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빚을 갚은 거야. 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꼭 갚아야 하는 법이야. 회장님도 그걸 아셨던 거지. 박 여사가 영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전에 받은 고구마 한 개의 온기를 이렇게 큰 선물로 갚으신 거야.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시고. 맞아요. 회장님은 마지막에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40년 전 피해자 중 한 분이셨어요. 정희 씨 덕분에 저희가 40년 만에 정의를 찾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의 진심이 회장님을 움직인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죠. 그리고 남은 돈의 대부분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이 건네는 진심이라는 회장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저는 간병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게는 천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환자분을 돌보고 있어요. 82세 할머니인데 가족들이 자주 오지 않아서 외로워하세요. 그 모습이 예전 회장님과 비슷해요. 할머니, 저녁 드세요. 고마워요, 정희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살만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걸. 그 끈은 때로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뛰기도 하고 때로는 한순간의 만남으로도 이어지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끈의 이름은 진심이라는 걸.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온기가 있나요? 고구마 한 개만큼 작은 친절이라도요? 그렇다면 그 온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진심은 반드시 진심으로 돌아온답니다. 그것이 제가 회장님에게서 배운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참, 세상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큰며느리 윤선미 씨와 둘째 아들. 끝까지 돈만 밝히던 그들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마저 막으려던 모습, 정말 한심했죠. 하지만 정희 씨는 달랐어요. 40년 전 고구마 한 개로 시작된 작은 선함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진심은 시간을 뛰어넘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요.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어머나 사연 구독 꾹,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꿈 같아. 누가 봐도 반짝이는 저 별처럼 내 맘도 두근두근